박정희는 시장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작은 분식집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지 벌써 20여 년. 그동안 정희가 버텨낸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희는 도현의 집 앞에 섰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사는 이곳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며느리 세라가 고른 곳이라고 했었지요. 처음 만났을 때 세라는 정말 싹싹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도연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정희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양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평소와 달리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소파 위에 무더기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라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세라가 이렇게 집을 관리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세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곧 치울게요. 그 말과 함께 세라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 묘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연이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들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야위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 많이 말랐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응, 엄마. 세라가 잘 챙겨줘. 걱정 마. 아들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오면 반갑게 일어나 맞이하던 도연이었는데 오늘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해 오더니 도연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자, 이거 마셔. 비타민이야. 투명한 컵 안에는 연한 노란빛의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액체에서 희미한 쓴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그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희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터득한 모성 본능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반찬을 꺼내 냉장고에 넣으며 정희는 세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현과 대화할 때도 무관심해 보였고
오히려 정의가 오는 것을 달갑지 않아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의는 자신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신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아들의 모습은 그런 걱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운이 없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연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이미 부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또 가봐야겠어.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성 본능이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지금 같은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차가운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정희의 가슴 속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김밥을 싸면서도 도연의 수척해진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옆 가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하루빨리 아들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정희는 다시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금세 나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며칠 전보다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왜 이렇게 됐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색이 누렇게 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는데 어딘지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세라의 말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많이 아파 보여서 미역국을 끓여왔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병원이요? 왜요?
세라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희는 세라의 공격적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세라야. 그냥 도현이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세라는 정희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영양제도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라는 부엌으로 가서 또 그 노란 액체가 든 컵을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그 컵에서 나는 묘한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분명히 비타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아, 이거 뭐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세라가 몸에 좋다고 주는 거야. 비타민이래. 도현은 별 생각 없이 그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시고 난 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이 좀 쓰네. 몸에 좋은 건 원래 쓰잖아. 세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미역국 데워줄까? 도현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세라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정희는 그제서야 아들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엄마, 진짜 괜찮아. 그냥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없어, 엄마.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정희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세라의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봐. 짧은 통화였지만 세라의 목소리 톤이 남편과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였어? 도현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세라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다시 부엉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도연에게 주었지만 아들은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습니다. 맛이 없어. 엄마가 예전처럼 끓인 건데.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시장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김 사장, 우리 도연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아픈 게 어떻게 아픈 거야? 몰라. 갑자기 많이 말랐고 기운도 없고.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병원에 데려가 봐. 그게 며느리가 자꾸 막아서. 왜 막아? 이상하네. 김 사장의 말에 정희는 자신의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이상한 행동들도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이제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확실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더 자주 아들 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방해를 한다면 아들의 진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고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세라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막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고 도현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세라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정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로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보니 세라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해. 도현이는 집에 있을 텐데. 정희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자신이 며느리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라는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기도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동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아들 집에까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남자는 아파트 앞에서 세라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정희가 목격했습니다. 세라가 아파트로 들어간 후 정희는 잠깐 기다렸다가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세라가 문을 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화장도 새로 고친 듯 했습니다. 도현이 아프다고 해서 왔어. 어디 갔다 왔니? 아, 잠깐 마트에 갔다 왔어요. 세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도현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도현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목소리도 더 약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라는 어디 갔었다고? 정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트. 갔다 왔다고 했어. 도현도 세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머니, 또 그러세요? 세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여?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 놔두고 밖에 나가서. 정희가 따져 묻자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 나갔다고 그러세요? 마트 갔다 왔다면서. 마트도 못 가요? 세라는 뻔뻔하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녀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세라가 나 잘 돌봐줘. 괜찮아. 아들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도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 정말 병원에 가야 해. 엄마가 모시고 갈게. 어머니. 세라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병원 하세요? 저희 남편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쉬면 나아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시끄러워. 정희는 아들 때문에 더 이상 세라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세라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자니 증거도 없고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 친구 김말순을 떠올렸습니다. 말순은 전직 간호조무사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말순이한테 이야기해 봐야겠어. 정희는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분식집 문을 열지 않고 곧장 친구 김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정희보다 2살 위로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세상 일을 넓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아, 나 좀 급한 일이 있어. 정희가 다급하게 말하자 말순은 차부터 끓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정희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증상부터 세라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어제 목격한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그치?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상한 거 맞지? 응. 특히 그 비타민이라는 게 수상해. 몸에 좋다는 약을 먹고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순의 말에 정희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해.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말순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히 그 비타민이 정말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아는 약사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희는 말순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확인해? 세라가 없을 때 집에 가서 봐야지.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2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현아. 엄마, 나 좀 이상해.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세라는 일하러 갔어. 정희는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끊자마자 정희는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겠어. 도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해.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면 위험해. 2사람은 서둘러 도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현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가 등을 쓸어주자 도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상해. 아침에 세라가 준 비타민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말순이 도현의 맥박을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야.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 비타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현아, 그 비타민 어디 있어? 부엌 찬장에 있어. 정희와 말순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알약통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라벨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거,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네. 뭐라고 써 있어? 잠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약사 선생님께 물어볼게. 말순이 휴대폰으로 라벨을 촬영하는 동안 정희는 다른 찬장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꺼내서 보니 보험 가입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모두 도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날짜를 보니 최근에 가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순아, 이것 좀 봐. 말순이 와서 서류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 이렇게 많아.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종류별로 다 가입되어 있네. 두 사람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이상해. 결혼할 때는 이런 보험들이 없었는데. 정희가 중얼거리자 말순이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 대부분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입된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보험을? 두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정희와 말순은 긴장했습니다. 세라가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분이? 세라가 부엌에 들어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분은 내 친구 말순이야. 도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같이 왔어.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세요? 세라의 시선이 정희와 말순의 손에 있는 서류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서 남편 것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설계사 출신이었어. 처음 듣는데. 예전에 잠깐 했었어요. 세라는 서류를 정의 손에서 가져가려 했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희는 서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도현이 것이니까 내가 봐야지. 어머니.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남의 집에서 함부로 뒤지세요? 남의 집이라고.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도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끄러워. 세라가 재빨리 부엌을 나가 도연에게 갔습니다. 말순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더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 정희는 서류 몇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자세히 보자. 두 사람은 도연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후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거 정말 수상해. 보험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세라 반응도 이상했지. 응.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정희는 주머니 속 서류를 만지며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말순아, 약사 선생님한테 빨리 물어봐. 그 약이 정말 뭔지 알아야겠어. 응.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집에서 발견한 보험 서류들을 침대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생명보험 3억, 상해보험 2억, 질병보험 1억 5천만 원. 도합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줄도 몰랐는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수익자가 모두 세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큰일이야.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뭐래? 그 약 절대 비타민 아니야. 간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 정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세라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약사 선생님 말로는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이 악화되면서 전신 쇠약이 온다고 해. 정희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들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아, 나 지금 갈게. 정희는 서둘러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어제 가져온 보험 서류들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보험금이 6억이 넘어. 말순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보험을? 그리고 수익자가 다 세라야. 보통은 부모나 배우자가 같이 들어가는데 세라만 들어가 있네. 말순은 간호조무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예전에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어떤 사례? 남편을 독살하려던 부인이 있었어. 보험금을 노리고. 정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세라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독성 약물로 서서히 간을 망가뜨리고 보험은 미리 들어놓고. 말순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어떤 증거? 세라가 실제로 그 약을 주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도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아, 세라가 도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 뭐라고? 그동안 병원 가는 걸 그렇게 막더니. 이상해. 갑자기 왜? 말순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아. 정희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어느 병원에 있어? 아, 어머니. 성모병원이에요. 내가 지금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검사만 받고 올게요. 세라는 정희가 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말순아, 나 병원에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서둘러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았지만 도현과 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과 쪽에 있을까?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도현이 내과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세라야. 세라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인데 왜 못 와? 도현이는 지금 검사 받고 있어요. 정희는 세라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병원에? 그동안 괜찮다고 하더니. 세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토하고 어지러워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병원에 왔어야지. 말순이 세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현 씨가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비타민 같은 건 의사에게 말씀드렸나요?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비타민도 안 드세요? 어제 집에서 봤는데. 말순이 추궁하자 세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정희 언니 친구고 간호조무사 일을 했어서 물어본 거예요. 간호조무사. 세라의 얼굴이 더욱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예요.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간 수치가 상당히 나쁘네요. 혹시 술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술은 거의 안 해요. 그럼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사의 질문에 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로 없어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종류를 계속 먹고 있어요. 어떤 비타민인가요? 정희는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말순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뒀는데 보여드릴까요? 말순이 휴대폰에 저장된 약병 사진을 의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비타민이 아닙니다. 간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약 때문에 간이 나빠진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약을 주신 거죠? 의사가 세라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라야, 너 이 약을 어디서 구한 거야? 정희가 다그치자 세라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세라가 서둘러 자리를 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겠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합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아질 수 있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약은 절대 더 드시면 안 됩니다. 말순이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확실해졌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세라가 병원을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망갔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도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적절한 치료로 간 수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들을 간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둔했나 봐. 도현이 병상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의사에게서 독성 약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도현도 세라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도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왜 연락이 안 될까?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세라가 도망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는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말순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희야, 경찰서에 다녀왔어. 뭐래? 일단 신고는 접수됐는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증거? 세라가 실제로 독을 탄 장면이나 아니면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같은 거. 말순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뭐? 세라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웃들 말로는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고 해.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도망간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도망가기 전에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을 때 도연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한 번 더 도연이 집에 가보자. 왜? 혹시 세라가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낯선 남자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도현이 열쇠 있잖아. 아들 집인데 뭘. 말순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도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혹시 세라가 돌아와 있으면 어떡하지? 정희가 걱정하자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하면 돼. 우리는 아들 집에 온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이 없었던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단 그 약부터 찾아보자. 말순이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예전에 봤던 알약통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역시 증거를 없앴네. 정희가 실망하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다른 곳도 뒤져보자. 두 사람은 거실과 침실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말순아, 이것 봐. 정희가 꺼낸 것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세라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1정, 효과 미미. 3월 20일 -2정, 토암 시작. 4월 1일 -3정, 현저한 체중 감소. 말순이 노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거 독투여 기록이잖아. 정말. 정희도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약물 투여량과 반응을 기록해놨네. 말순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더 무서운 내용이 있어. 보험금 수령 후 재민이와 제주도 이주 계획. 도현 사고사 연출 방법 - 산행 중 실족사가 가장 자연스러울 듯.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이가 그 남자 이름인가 봐. 그리고 정말로 죽일 계획이었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충격받았습니다. 말순이 노트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돼.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정희와 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세라야.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다. 말순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이상해. 불은 꺼져 있는데. 재민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경찰이 왔나? 재민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재민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는 다 없앴는데 혹시 놓친 게 있나? 그가 침실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말수는 옷장 안쪽으로 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재민이 침실에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둔 게 있었는데 그가 옷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라야. 재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금 도연이 집에 와 있어. 혹시 놓친 증거가 있나 해서. 전화 너머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부산에서 만나자. 재민이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두 사람은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네. 말순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만난다고 했지. 응. 둘이 부산으로 도망가나 봐. 정희는 노트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자. 이거면 충분한 증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잘했어. 이 노트가 없었으면 세라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날 뻔했어. 우리 도연이를 살린 거야.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라와 재민을 잡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부산으로 도망간다고 알려줘야겠어. 응. 빨리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정희와 말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세라의 수첩에 적힌 독투여 기록과 살해 계획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거면 확실하겠네요. 담당 형사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으로 도망간다고 하셨죠? 즉시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법의 도움으로 아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세라와 재민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의 한 모텔에서 도피 자금을 나누며 해외 도피를 계획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혜 씨, 정말 잘하셨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두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담당 형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연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독성 약물 투여를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식욕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도현이 병상에서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쓸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세라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세라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몰랐지? 도현아,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게 내 장점이잖아. 정희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일이 도현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는 도현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세라가 준비한 생일상으로 축하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그 생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하고 잡채 해줄게. 엄마, 굳이 안 그래도 돼. 병원 음식도 괜찮아. 안 돼.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정희는 말순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병실에서 간소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잡채, 김치전,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와,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도현이 감동해하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도현아. 정희가 케이크에 초를 켜주며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 도현은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후 불어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말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도현아, 이제 정말 끝났어. 세라도 잡혔고 너도 건강해지고 있고. 응, 엄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도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돼. 일단은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정희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현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상태로 계속 좋아지면 곧 퇴원하셔도 됩니다. 정희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선생님, 후유증은 없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약물 복용할 때는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생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도현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말순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언니 같은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또 지켜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도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병실 창 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겠어. 결국 도연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희의 작은 집에서 모처럼 모자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는 일상이 정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철없었나? 어느 저녁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세라 일 말이야. 엄마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는데 난 못 알아차렸잖아.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랑하면 상대방을 의심하기 어려운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너무 순진했어.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도 좋겠어. 정희는 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도 좀 들어. 응, 엄마. 이제는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 의심해 볼게.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을 지켜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세라는 1심에서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민 역시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연락 왔어. 도연이 퇴근 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래? 세라 항소심 결과 나왔는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대.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희가 구현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여자가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응, 엄마. 이제 우리 평생 그 사람들 걱정은 안 해도 돼. 도연은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도연은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와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도연보다 2살 어린 회계팀 대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진실한 성격으로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영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인가 봐. 응.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도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왜? 내가 이전에 결혼했던 일을 말해야 할까? 정희는 아들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세라 사건은 도현에게 평생 따라다닐 상처였습니다. 도현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엄마 말이 맞아. 좀 더 서로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할게. 정희는 아들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며칠 후 김미영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도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영은 정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도현 오빠가 어머니 음식 자랑을 많이 했는데 정말이네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정희는 미영을 관찰했습니다. 세라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해 보였고 말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현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오빠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오빠가 가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영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도현이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미영 씨, 우리 도현이가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알겠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의 대답에서 정희는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연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도연이의 장점이에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미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라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 후 도연은 마침내 미영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라와의 결혼, 독살 위기, 그리고 어머니의 구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놀랐지만 도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준 게 고마워요. 미영아, 너는 세라와 완전히 달라.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1년 후에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말순이 정혜 옆에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봤어. 결혼식에서 도현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 동반자가 되어줄 미영이입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도현이 정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희는 혼자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세라 사건을 통해 정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성애의 힘,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도연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정희도 며느리 미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도현과 미영 사이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잘 지켜봐야지.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때로는 손자를 돌보고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정희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 정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가장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낸 정희와 도현 그리고 새로운 가족 미영의 사연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결국 빛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희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만이 남았습니다.